네. 고난을 피어내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적어도 그것을 아름답게 제가 이쪽에 앉아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사실 저희가 아이예요, 둘 다. 그래서 MBTI가 그리고 저희가 MC분 없이 이렇게 토크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고난을 피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저희와 함께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Q&A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 질문도 해주시면서 함께 말 그대로 토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저희가 처음 만났죠? 자기소개를 안 했군요. 네, 저희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자기소개. 네, 저는 도슨트를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삶의 고난과 또 삶이 주는 것들을 선한 피어남으로 해석하면서 위로를 전하고 싶고 위로를 전하고 있는 아티스트 자이언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걸그룹 활동하고 지금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또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가희입니다. 저희의 첫 만남에 대해서 네, 어디서 저희가 처음 만났죠? 네. 저희가 첫 만남 한 3년 맞아요. 같아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 전에 5년간 발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왔는데 발리는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일단 섬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공동체를 만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어딘가에 돕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어떤 봉사단체를 알게 돼요. 그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신혜라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이언제이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신혜라 언니를 통해서 야나를 알게 됐는데 저희 전시가 후원금의 일부가 야나와 홀트를 통해서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 가정에게 함께 기부가 되고 있어요. 야나가 이제 You are not alone이라 그래서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후원금을 100% 다 아이들에게만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보육원에 가서 저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함께 바자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블리스 버거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버거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중에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아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둘 다 이제 막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아서 한 2년은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아이들이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매칭된 애기랑 제가 매칭된 애기들이 친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저희는 그냥 네 약간 이렇게 2년을 서로 지켜만 보다가 되게 의외죠. 되게 의외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 둘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크리스찬 간증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보고 오는 언니가 카톡이 오셨죠. 네, 제가 방송을 나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챙겨보는 프로니까 어김없이 또 보는데 이제 자이언제이 작가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아이를 부시고 문자를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그 이후로 조금 더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저 언니 참 괜찮다 생각하다가 이제 먼저 연락해 주셔서 이제 아트페어에 초대를 해드리고 하면서 되게 소극적 교류를 하다가 이런 시간까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연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는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서로의 아픔을 알고 난 후에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만나자마자 약간 연약하고 아픈 모습들을 꺼내면서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고난들을 저희는 또 예술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술로서 풀어내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하고 피어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 시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뭐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을 가져왔는지 이제 좀 고난 배틀처럼 어려움을 좀 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항상 강연할 때 이제 그건 세상의 타이틀이고 사람 정시혼의 삶의 이력이 뭐냐로 해서 겪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는데 제 고난들은 아까 도슨트를 통해서 대충 들으셨듯이 이제 뭐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으로의 떠나심과 가정의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거, 사실 부모님 사이도 매우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부부싸움을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좋은 걸 드셔서 칼을 드셔서 제가 이걸 손으로 빼다가 막 피가 난 그런 기억들도 초등학교 때 너무 많고 불화 속에서 자라고 또 뭐 많은 빚들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건강도 또 나중에는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또 굉장히 제 삶을 싫어해서 많은 방황 속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일들과 건강의 이제 문제들을 같이 지고 살아가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외로움이 있었고요. 제 삶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의존적이게 되면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를 자처하는, 사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저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딱 지정돼서 보호받지 못했지만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한부모 가정 아래에서. 그런데 그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또 뭔가 고립,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하게 자기 표출을 하거나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타인에게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는데 저 또한 조금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어려움도 함께 동반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고난들을? 저는 고난을 좀 자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바로 허리가 다치셔서 저를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면서 이제 거기서 엄마 없이 이제 할머니 손에서 큰 거죠. 그런데 한 제가 3살쯤 집에 돌아갔대요. 근데 저를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집에 갔더니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약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시간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고 나서의 그 삶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다가 여기는 정글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서바이벌의 생생에 들어가서 막 아무도 날 안 돌봐주고 막 이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저한테 어린 저에게는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좋은 환경이었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아늑한 집이 있고 이랬는데 점점 제가 그 아픔을 계속 수십 잡고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랐지만 여기에 왔어 하고 좋은 점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 아픔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픈 애야, 난 사랑받지 못한 애야, 난 집에서
관심 받지 못했던 애야.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더 파고들고 더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고 집을 나가도 학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집이 싫어서 그래서 집에 나가서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물론 아버지 폭력도 있었고 가정의 폭력은 너무 흔했고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런 애정결핍에 너무 휩싸여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고난이라면 고난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난들을 굉장히 외롭다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 되게 외롭다라고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계속 방황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아마 고난이면 고난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이제 저에게는 춤을 추는 시간이었어요. 가수들을 따라하고 춤을 추면 내가 너무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아마 그 고난의 시간을 넘기는 한 줄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관계의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둘의 고난이 사실은 그 주어진 삶에 속하는 가족에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게 됐는지, 혹은 아직도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의 준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유익함으로 변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네. 저는 가족과의 그런 이야기들은 한 2012년도에 제가 종교를 가지면서 완전히 거짓말처럼 치유됐어요. 저는 가족이 너무 가족이 아니었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그냥 단어였어요. 가족 이러면은 엄마, 아빠, 형제 그런 가족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예 없었어요. 가족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그냥 하나의 단어였지 저에게 진짜 사랑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제가 계속 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신앙은 저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이제는 제가 꽉 쥐고 나는 아픈 애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난 항상 맨날 맞았고 항상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꽉 잡고 있던 것들을 싹 내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저에게 감사함이 있었고 그래도 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살아 계시고 가정에 이렇게 있잖아. 세상에 가정이 없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버려진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안 버려졌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점을 찾고 감사를 찾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서 가족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벽히 벗어나 계신가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전반적인 가족의 그 사랑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루푸스라는 병을 저도 가지게 됐었다 그랬잖아요. 20살 이때쯤에 엄마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세요. 이게 다 엄마랑 말싸움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어머니가 말을 참 잘하시고 소리를 안 지르시는데 굉장히 강하신 그런 이제 고요한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예쁘셨고 근데 너무 엄마가 슬픈 인생을 사신 거죠. 그리고 아빠랑도 이제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하셨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하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후에 저한테 그 히스테리가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춘기니까 처음으로 이제 좀 대들었거든요. 엄마도 이렇고 아빠도 이렇고 나도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이후에 이제 엄마가 이 슬픔이 해소가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약간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아빠가 그런 거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나 서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점점 더 저희를 골마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워서 21살 때 엄마가 그런 병이 걸리셨다는 걸 들었을 때 하나도 엄마가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내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지 싶고, 아빠도 이제 자살로 가시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너무 큰 빚을 지게 됐고, 엄마의 병도 암이나 이런 것처럼 뭐 진단금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가 끝일지도 모르는 병이고,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무겁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는 진짜 나한테 상처밖에 안 준다, 피해밖에 안 준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했고, 그래서 아, 이 집은 내가 성공해야만 빛이 있겠다 해서 정말 뾰족뾰족하게 악착같이 그냥 막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아무래도 뾰족하게 맺어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제 여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있어서 참 고맙고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막 거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제 몸이 처졌죠. 루푸스라는 병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거의 한 달씩 입원을 했어요. 한 3번째 입원을 할 때쯤에는 아무도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닫고 병원에서 이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으면 하고 혼자 있는데, 앞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앞 침대 할머니들이 제 얘기를 하신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듯이 막 저 아가씨 너무 불쌍해, 보니까 엄마도 장애인이고 휠체어 타고 오고 뭐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뭐 저 아가씨도 시집도 안 갔는데 못 고칠 병에 걸렸대, 뭐 이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데 또로로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너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그냥 너무 싫었어요. 왜 나한테 짐만 주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또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야나나 신혜라님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가장 이제 초라하고 이제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기에도 기관지염이 너무 심해서 나갈 수 없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냥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의 장면들이 제 눈에 보여지면서 그 모든 순간에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퓨니의 바다가 하늘이 된 순간처럼 다시 한번 삶을 조명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선하다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걸 줄 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태까진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한번 나한테 최고의 것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최고의 가족을 줬고 최고의 엄마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죽을까 살까 하다가 살기를 생각했으니 그럼 다르게 살아보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언니랑 같은 감사의 시선을 그때 한번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로 한번 조명을 해보니까 아티스트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만 봐도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집안 하나에만 봐도 뭐 가난한 집, 한부모 가정, 부모님이 아프신 분,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장애가 있는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 모든 거를 다 이미 경험했다는 게 갑자기 자산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삶의 고난을 겪었다는 게 나에게 유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감사로 해석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퓨니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저희 집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가 없는 집이었어서 이제 굉장히 무뚝뚝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신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한마디씩 그렇게 예쁜 말도 해보고 조금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보게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실 저희 엄마가 사실 애정결핍 같은 게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너무 아빠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프시다고 할 때 저는 조금 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더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엄마의 어떠함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병이 조금씩 악화되거든요. 지팡이를 짚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워커를 썼다 휠체어를 타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가시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아, 우리 엄마 진짜 아프구나. 그냥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했던지 간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영역이고 부모님의 잘못이지만 내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처럼 나쁜 딸이면 그건 내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실망해 왔던 것 같은데 그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좋은 딸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이 어느 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감사하게도 한 가지 시선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 작품들처럼 어린 소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그냥 몸이 커진 소녀처럼 보이고 갑자기 엄마도 이런 사랑밖에 받아보지 않아서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엄마의 가정 안에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나를 사랑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게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이제 엄마는 사남매셨는데 엄마만 밖에서 나온 아이로 추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남매 다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엄마만 초등학교가 지나고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시키신 건 아닌데 엄마가 자기의 출생의 그런 것들을 사촌에게 듣고 겁이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한테 진실을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는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처해서 을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예 식모처럼 사는 걸 엄마가 선택한 거죠. 아마 그래야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났는데 제가 너무 스스로가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막 권사님 막 이러고 집사님 이렇게 어른들한테 잘하면서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하면서 내 엄마한테는 너무 별로인 제가 너무 모순되다. 이건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간극을 줄이고 싶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나 자신의 날 것을 보여도 그게 그냥 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라고 엄마를 생각하고 타인에게 친절이 더 쉬우니까 엄마에게 이제 친절하고 사랑과 돌봄을 이제 하기 시작했더니 아무래도 관계는 상대적이라 조금씩 엄마가 따뜻해지시고 나중엔 이제 저에게 하셨던 이제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사과도 해주시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아픈 손가락 우리 친오빠가 저도 아직 있어가지고 오빠랑 사이는 좋은데 이게 같은 환경 안에서 어쩌면 저와 제 동화책처럼 유일하게 저와 같은 푸름을 가진 오빠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아프니까 서로 꺼내기가 좀 그렇고 그래요. 여기도 자매분들끼리 오셨을 텐데 괜히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 꺼내기도 뭐하고 괜히 뭐 좀 서운하면 어떻게 오빠가 나의 이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해 서로가 서운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내가 이제는 그걸 우리 친오빠랑도 이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오빠를 타겟으로 하고 또 다시 한번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만 하는데 요새 조금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고난들이 저희를 이제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각자의 고난과 이런 스토리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유익함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이런 고난들이 언니에게는 어떤 특별함과 유익함이 됐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유익함은 없던 것 같아요. 유익함은 없었고 저에게 이 고난이 저에게 좀 특별함 이런 거라면 아마 노력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춤을 처음 추고 내가 춤을 되게 잘 추는구나 라고 느끼고 바로 연결되어서 저의 꿈이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나도 저렇게 무대에서 쓰고 싶다. 그럼 가수가 돼야지. 근데 저 노래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계속 혼자 연습했죠. 그러고 이제 많은 수차례
첫째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애프터스쿨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회사 관련된 분이 제가 흥얼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제 차에서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되게 불쾌한 그 터치의 그 강약 있잖아요. 되게 탁 비추시더니 가야 듣기 괴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그냥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게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를 괴롭다고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인정받아야겠다. 노래로 인정받아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보컬 레슨을 매일 3시간씩 했어요. 매일 3시간씩 하고 한번 막 목에 피맛이 날 때도 있고 그래도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때 느꼈던 게 그냥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야 너 괴롭다 그만해라 그래서 난 안 됐나 보다 노래가 아니다 그냥 춤이나 추자 이랬으면 아마 노래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정말 사랑하는 춤을 계속 췄겠지만 그랬을 수 있었던 것을 약간 오기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활 신조가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디 강연을 가거나 하면 항상 그것을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르게 피어나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정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또 다른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특별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노력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저는 이제 제가 작가 노트 쓸 때 이제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이게 사람에 대한 애정에 배가 고파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이제 위에 여행 드로잉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 진짜 많이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해외 나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었으니까 가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서 막 그림을 그렸던 거고 지금도 관계에 대해서 또 지금도 사실 제 삶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위로가 너무 고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전을 하듯이 내 인생에 내가 고난이 준 가장 특별함은 이 가난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눈먼자가 돼야 된다. 그것처럼 이 풍요롭기 위해서 가난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 물질의 가난도 있지만 이 마음의 가난, 그것들이 저를 조금 이제 사람과 삶을 좀 더 열망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전시회나 책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살아있다면 모두가 하는 것만을 권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살자 이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나도 막 화려한 자리에서 전시나 작품들을 서술했다면 너무 괴리감이 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작품으로 권하고 막 계몽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그냥 우리 삶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냥 피어난다는 게 뭔가 어떤 아웃풋을 낸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면 힘든 중에 있더라도 접어지는 시간일 뿐이니까 결국은 과정 중에 있고 그거 자체도 이미 피어나고 있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부담스럽거나 저 혼자 막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면 누구나가 하고 있는 것들만을 말한다는 게 지금은 저의 특별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데 너무 아름다우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난하시죠? 우리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 되세요.
저희는 이제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예술로 피워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먼저 이거는 네. 얘기를 하면 아니 고난을 어떻게 예술로 피어낸다는 그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동안은 제가 버티고 견디는 정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본 소망은 거기까지였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유지 정도? 그냥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 정도? 근데 그게 살아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는 기대까지는 사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장 깊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그걸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영감이 깊은 것 같고 고난이 깊을수록 소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소망이 너무 더 커져버린 거죠. 아, 이거 견뎠으면 이거 행복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삶은 결국 견디라고만 줬을 리가 없다. 우리는 그 재료를 삼아서 언젠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무엇이 됐든 우리는 결국 어떻게든 피어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술로서 그냥 살아내는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이 나다움도 삶을 수용해서 이렇게 나를 입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각자의 특별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 일상의 위대함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감고 싶다 이런 날들이 많았으니까 다시 감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위에 피어남 작품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끝은 우리에게 밝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확신의 소망이지만 저도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예술로 지금 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엄마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딸이 주는 그 자녀가 주는 영감 그리고 자녀가 이해하게 해주는 이 세상 자녀가 이해해주게 하는 이 관계를 보면서 요즘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시 살아냄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환경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이 좀 있을 거잖아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혹시 자다 애가 뒤집혀 있을까? 혹시 내 팔이 얘를 뭉개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내 애가 안 좋은 말을 배우고 오면 어떡하지? 안 좋은 걸 먹고 오면 어떡하지? 막 처음에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또다시 삶을 수용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뱃사TV나 이런 유명한 육아 유튜브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36개월 동안 가정육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가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친정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싫었던 이제 종일반에 맡기는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작품 하다가 건드리면 이렇게 화도 내고 이러면서 아이를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키우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수용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데 나에게 결국 내 엄마가 최고의 엄마였듯이 내 아이에게도 내가 최고의 엄마일 거다 라는 걸 지금은 또다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옆에서 비록 이렇게 엄마가 일하는 거 옆에서 공존해야 하지만 이게 또 이 아이의 유익이 될 거다라는 신뢰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칠하기는 반에서 1등이거든요 지금. 네, 제 재료 가지고 하도 옆에서 같이 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유익함으로 아이에게도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삶이 살아가다 보면 왜 다 모든 게 무료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되니까 아이 눈높이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지 않았던 것들을 나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을 다시 아이랑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너무나도 예민하게 찬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땐 난 이제 관뚜껑 닫힐 때까지는 마음 편할 날 없겠다 이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2명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그게 잊혀질 때쯤에 내 아이의 또 아이로 인해서 또다시 세상을 겸손하고 낮은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또다시 볼 기회가 또 주어지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또 다른 영감이 되어서 또 예술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작품에 이렇게 아이와 동행하는 작업들이 또 엄마가 되고 그쵸 많아졌는데 이게 또 좋은 피어남이 되는 것 같고 저 빨간 작품 있잖아요. 가운데 가장 큰 작품. 저 작품에서 3대가 사진을 같이 많이 찍으세요. 아기 강아지가 이제 저한테 제 딸이었으니까 따님이 어린 아기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따라서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럼 그 순간 엄마랑 딸이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다 우세요. 눈을 너무 오랜만에 마주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다른 엄마라는 삶이 주는 또 영감이 이렇게 또 예술로 피어나고 있고 그게 또 저의 특별함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니는 어떻게 예술로 피어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 얘기 들으니까 고난을 예술로 피워내는 것도 그런데 육아를 예술로 피워내는 이게 컨트롤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저는 고난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혼자만의 그 노력으로 많이 견뎌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20살, 20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혼자 지냈어요. 철저하게 집이 싫으니까 나를 서포트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는 저를 딴따라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거에서 뭐 하려고 하냐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선택을 해서 그때부터 너무 힘든 어린 나이에 여자가 겪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막 살아내면서 너무 많이 겪으면서 춤만 집중해서 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애가 다짜고짜 나가가지고 살아내면서 춤 좋다고 안 죽은 게 다행이구나 지금은 생각해요. 지금 막 클럽 다 다니면서 춤추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춤추고 막 일본도 가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되게 용기는 있는데 무모했던 저를 떠올리면서 그것도 역시 도모하심이 있었구나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의 무모하고 열정적이고 춤에 완전히 미쳐있던 저를 눈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너가 세상을 너가 좋아하는 것만 여태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야. 너가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너를 위해서 존재했고 앞으로 너가 겪을 것들도 다 너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야 라는 걸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저의 자기사랑,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애정 결핍도 없었고 가족에게 소중한 사랑도 아니었고 어떤 아무것도 아닌 애였는데 저를 제가 돌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애정 결핍 환자처럼 누가 나 좋다고 다 좋고 그랬던 저가 언젠가